안녕하세요. 저는 흔한 불륜 사건으로 이혼의 결말을 맞이한 30대 후반 이혼녀입니다. 불륜을 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성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증명하는 것과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저 또한 인간성 불량한 남자를 제때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해 결국 그 흔한 길을 똑같이 걸었던 억울함을 호소해보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일일 때는 그저 혀만 끌끌 차고 말았을 상황도 제 일이 되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덤비게 되는 게 불륜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책임감은 부족할지언정 도덕성만큼 좀 취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만약 제 썩을 남편만이 문제였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진 안 찾아봤을 겁니다. 그냥 혼자 속상해하다 가끔 술 한잔하며 친구한테 털어놨을 거고 이러면서 상처를 잊어갔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통째로 꽝이었기에 마냥 시간의 흐름에만 제 상처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개운하지가 않아서 동네방네 소문내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타서라도 제 익명의 사연이 여기저기 떠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 사연 좀 들으시고 안주 삼아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흉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위 좀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에는 멀끔한 장남인 제 남편과 몸이 불편한 도련님이 있었어요. 당시 도련님 나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도련님이 친구들이랑 스키 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제가 바로 그 홈스쿨링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적인 인연을 시작으로 그 집안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집 가족들과 자연스레 안면을 틀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거기서 그 집 장남인 제 남편과 눈이 맞은 거였는데요.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여줘서 저도 얼마 안 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왔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관계를 알렸던 시기는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먼저 시댁에 당당히 허락을 받고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저 또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할 만큼의 마음이기도 했기에 흔쾌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위기 좋게 도련님 수업을 끝낸 날이었어요. 바로 퇴근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를 모신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때 시부 반응도 안 좋았지만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시모한테 귀싸대기를 맞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애 공부나 가르치라 했더니 감히 귀한 내 아들내미를 꼬셔내? 네가 우리 막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생 하면서 떠받들었던 거지. 내가 너를 며느리감으로 생각이나 한 줄 아니? 어디서 주제넘게 우리 집을 넘봐? 이런 시모의 행동이 제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모가 평소 저에게 선생님, 우리 작은애 좀 잘 부탁해요 라며 선생 대접을 많이 해줬고 명절에는 보너스도 챙겨주는 좋은 학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선량하기 그지없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사나운 면모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기에 제게는 이 일이 너무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대학생 동생 하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시모가 알아서 저더러 동생을 데리고 외식을 하라며 굳이 일부러 비싼 고기도 챙겨주셨어요. 비싸고 좋은 뮤지컬 티켓도 끊어주시며 제게 잘 해주셨던 사모님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게 시모의 전부라고 착각했었나 봅니다. 사실 시모한테 저는 인품 좋고 실력 좋은 선생으로만 합격일 뿐 시모 기준 며느리 축에는 못 끼는 등급이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백한 후부터는 제가 알던 착한 눈웃음을 가진 시모는 더 이상 없었고 정말 마녀라고 불러도 될 만한 매서운 사람이 제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시모가 제게 손찌검을 했을 때 남편이 저 대신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하는 발언에 마치 못 들을 걸 들은 것처럼 자리가 더 가시방석이 돼버렸지 뭡니까.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작작하죠. 어디서 엄마도 아닌 게 엄마질하려고 설쳐대. 아빠가 좋다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나는 단 한 번도 그쪽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한 번만 더 내 손 안의 일들 참견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와 시모는 재혼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도련님도 아마 시모의 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의 돌발 고백에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눈에 힘을 주었는데 그 순간 남편의 귀싸대기는 시부가 날려줌으로써 상황이 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건방진 녀석, 뱃다시기 키워준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엄마를 엄마로 인정 못하겠으면 내 집에서도 받아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 애비 선택이 못마땅하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시부는 저보고도 일단 돌아가라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의 홈스쿨 선생을 바꾼다고 말이죠. 저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거면 당연히 도련님의 선생님 자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근 한 달을 시부모에게 바락바락 대응하고 우기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그만두며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저와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도련님도 저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안 받겠다고 완전 공부해서 손 놓겠다고 해서 시부모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노력은 참 감사하지만 사실 당시 저는 이렇게까지 불편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시부모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알려주는 남편에게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게 매달리면서 울더라고요. 누구를 이렇게나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라서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간 반복되는 남편의 애걸한 사정에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자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결혼이기에 역시나 이 결혼은 지옥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분가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도련님 공부 때문에 어차피 주 5일은 시댁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결혼을 하고 도련님 첫 수업이 있는 날 제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애한테 선생이 아니라 형수가 되는 거 아니니? 가족 사이에 굳이 급여를 주고받아야겠어? 너도 남편 동생 되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팍팍하게 굴고 싶진 않을 거 아니냐? 그냥 가족 돕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애 공부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모는 지금 저를 공짜로 써먹겠다는 의사가 다분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저야 당연히 제 여동생보다도 어린 착한 도련님의 공부를 무료로 봐주고 싶지요. 하지만 제 여동생 등록금이랑 자취 살림에도 아직은 제가 돈을 좀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저는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따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이 모든 걸 해결하기엔 금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경우였으니까요. 어머님 뜻 잘 알겠어요. 그럼 저도 선생으로서 사명감은 다 버리고 딱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질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가족끼리 수업 시간이 어딨나요? 저도 아침에 집안일 바쁜데 오늘처럼 이른 아침에는 못 올 것 같아요.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 청소도 좀 해야 하고요. 뭐라고? 그런 게 어딨니? 그럼 우리의 학력은 누가 책임지라고? 이럴 거면 돈 주고 다른 선생을 따로 구했지. 내가 널 왜 자꾸 부르겠어?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손해는 안 보려고 한다더니 너도 지금 시애미한테 반항하는 거냐?
반항 아니고 정당한 제 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원래 제 실력 인정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집 식구가 됐다고 해도 근로 시간만큼 어머님은 제게 학부모예요. 제가 도련님한테 최선을 다하길 바라시면 선생으로 봐주셔야 할 겁니다. 아들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세요. 시모는 제 말에 기막혀 하면서 자기 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도련님이 뒤에서 듣고 있었는지 시모한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따져들었고, 도련님한테 꼬리 내린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양보해 주었습니다. 몇 번 보다 보니 느낀 건데 시모는 유독 장남보다 도련님한테 더 약한 엄마였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모를 곱게 대하지 않아서 시모도 남편한테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도련님이 시모한테 사춘기랍시고 나쁜 말을 하면 그건 시모가 그냥 다 져주고 넘어가는 경우를 덜어 봤거든요. 이 집안 사람들이 하도 비밀도 많고 사생활 들추는 걸 싫어해서 저도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던 탓에 몰랐었는데, 제가 도련님과 시모의 관계를 은근슬쩍 남편한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하길 꺼려하면서 어렵게 알려준 사실은 오래간만에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부 아들은 남편만이 그렇고 도련님은 시모의 친자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자이기 때문에 시모가 도련님한테는 그렇게 길을 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해됐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제게 간섭이 조금이라도 날라올 것 같으면 도련님이 휠체어를 타고 귀신같이 나타나 시모를 막아내 주더라고요. 덕분에 공부 시간만큼은 시모를 안 볼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도련님의 재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2시간 정도 일을 하다 가는데요. 그 재활 도우미는 제가 시댁의 선생으로 고용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만큼이나 젊은 여자더라고요. 참 선하게 생겼고 근무 시간 내내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도련님은 그 여자 손길을 좀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날은 저와 도련님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도련님이 툴툴대면서 제게 어떤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제게 의미심장한 기분을 일으켜주더군요. 그 여자 보고 다들 착하다 선하다 하는데 내가 진짜 쪽팔려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내 말 들으면 쓰러질걸요? 나도 대학 가고 나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 터뜨리려고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러워도 버티는 거지. 그때 도련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날의 발언을 넘겼고, 시모의 고나리질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도련님이 주는 메시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주는 몫이었는데요. 제가 분가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하루의 반나절을 도련님 수업 때문에 시댁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날은 제가 퇴근하려고 나가는 날, 도련님의 재활 도우미가 시댁으로 출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도우미 목에 감긴 손수건이 제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우연히 똑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건, 그 손수건은 제 동생이 제 생일날 손수 만들어서 준 제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바로 도우미를 붙잡아 물었어요. 죄송한데 그 손수건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아는 물건이랑 똑같아서요. 신뢰가 안 된다면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남자친구한테 받은 건데요.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불쾌하네요. 궁금하면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도우미의 표정이 너무 당당해서 순간 제가 정말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라는 뻔뻔한 그 말에 당장 확인을 해봤더니 제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배려는 관두고 당장 그 도우미 목에 있는 손수건을 풀어 그곳에 적힌 제 이니셜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내 거 맞는데요. 제 이름 대문자 따서 새긴 거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 친동생이 만들어준 거니까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래요? 글쎄요. 뭐가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한테 받았을 뿐이라니까요.
의심스러우시면 같이 사는 집주인한테 손수건이 왜 밖을 놔두는지 물어보시던가요. 도우미는 자기 것이 아닌 물건임이 들통났으면서도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저더러 손수건을 갖고 싶으면 가지라면서 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손수건에 가려졌던 그 도우미의 목 언저리를 보았는데 검붉게 물든 자국들이 나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불길함에 휘말리고 말았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설마 내 남편이 저 여자랑?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집으로 가봤죠. 하지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귀가해 있었다면 그 도우미랑 저 없는 집에서 뒹굴었다는 증거나 다름없는 현장이 돼버리잖아요. 텅 빈 집안을 보면서 제가 오해했나 안심은 좀 되었지만 그래도 찝찝한 도우미의 발언은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손수건 가지고 도우미랑 대화를 할 때 도련님이 그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도련님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웬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시댁에서 베란다를 내다보면 보이는 주차장이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자그마하게 남자 여자가 엉켜서 포옹하고 입 맞추는 듯한 형상이 있었어요. 자세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사진의 주인이 남편이란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차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 사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도 도련님한테서 여러 장의 사진이 날라왔고 이건 남편과 도우미 사이가 꽤 진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퇴근을 안 해서 집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태 빨리 퇴근해서 도우미를 태우고 시댁에 친히 바래다주고 있었던 정황이 설명된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먼저 퇴근하면 자기가 퇴근하는 식으로 상황을 꾸며왔던 거였어요. 그러니 시댁에서 마주쳤던 도우미가 당당했던 것도 자기 남자친구를 들먹이면서 저를 째려보았던 것도 전부 자신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저한테 도발한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날 귀가해온 남편을 기다렸다가 사실 진위를 위해 따졌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이야. 어떻게 도련님 재활 도우미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나 일 다닐 때 그 여자 이 집에 불러들여서 개짓거리 한 거니? 그 여자한테 내 손수건 묶어준 것도 당신이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기 싫다던 결혼을 누구 믿고 따라왔는데. 제 언성에 남편이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도 잠시 곧 당당하게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그래도 네가 며느리라고 아빠가 네 동생 개인 장학금까지 챙겨주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솔직히 한 사람이랑 2년 살았으면 이미 단물 빠진 껌 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너도 나 질리지 않아? 우리 동생이라도 만나볼래? 아, 미성년자라 그건 좀 범죄인가? 결혼하기 전 제 발목을 잡으면서 기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인간 말종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선생 노릇하며 지내왔더니 제게 돌아오는 결과물은 남편의 불륜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배신감을 떠나 남편의 마음에 눈이 멀어 잘못 판단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의 쓰레기 같은 발언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치며 대굴대굴 구르는 남편을 두고서 저는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곤 동생 자취방을 찾아가 지냈죠.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출근해서 홀로 있는 시모한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불륜 대상이 도련님 도움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모는 제가 보여준 증거물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 무반응이더군요. 제 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상스러운 년이 철판 깔고 이 집 들락거리면서 착한 척하는 도움이라니까요. 어머님이 아끼는 귀한 장남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판단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니? 네가 시작한 결혼이다.
돈 있는 집안에서 이 정도 부정행위도 감당 못할 거면 감히 시작하질 말았어야지. 어머님, 불륜에는 합당한 조건 따위 없는 거예요. 돈 있다고 불륜이 당연한 옵션이면 어머님도 아버님이 불륜 저지르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만약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남편이랑 도우미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도우미면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고고하게 콧방귀만 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시모한테서 뺨 한 대를 더 맞았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남편이고 틀린 소리 한 건 시모인데 왜 항상 맞는 거는 저여야만 하는 건지 정말 서러웠어요. 그렇다고 선생 입장인 제가 감히 어르신의 얼굴에 손을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뒤늦게 거실의 소란을 알고 방 밖으로 나온 도련님이 제가 맞는 걸 보고는 시모한테 하지 말라고 대들었으나 그보다 제가 먼저 움직여서 도련님이 더 당황해 버렸습니다. 저도 어른이라고 양보해주는 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메고 있는 목걸이를 콱 잡아 빼선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시모가 시부한테 예물로 받은 목걸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걸 얼마나 아끼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안 그래도 제 돌발 행동에 놀란 시모가 저한테 한 대 더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저는 속으로 시모가 저한테 한 대만 더 때리면 그 뒤부터 나 또한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고 혼자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당화하기 위해 시모의 손에 한 대 더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바로 시모의 싸대기를 날렸죠. 제가 손을 날릴 걸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는 크게 충격받으면서 휘청거렸고 곧장 소파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를 팬 거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가진 것도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받아준 것만으로도 넙죽 엎드려 절을 할 것이지. 정신 나갔다고 시애미 뺨따구를 날려? 돈 많은 집안인데 며느리랑 갈등이 이 정도는 될 거란 각오도 안 하셨어요? 고분고분 웃어 넘겨주는 며느리가 필요했으면 끝까지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뒤늦게 노망나짓 할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장남 쥐업해서라도 결혼을 말렸어야죠.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 건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편을 소송하겠다고 떵떵거린 뒤 그날은 도련님 수업을 못 봐주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홧김에 바로 소송장 쓰려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러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두 형상을 보고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어요. 시부와 재활 도우미가 서로 꿀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몸을 맞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부 차에서 내린 도우미는 충격적이게도 시부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뒤 애정 행각을 벌이며 지하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그걸 놓쳐선 안 됐기에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둘을 미행했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기 전 서둘러 문을 붙잡아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요. 도우미의 코맹맹이 소리와 시부의 짐승 같은 언사가 오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름 끼치게 충격이라서 저는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끝까지 다 지켜보지 못한 저는 바로 다시 시댁을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도련님만 있고 시모는 없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시모 행방을 물어보니까 시모가 좀 전에 목걸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베란다 밖을 내다봤더니 정말로 시모가 바닥을 빨빨 기면서 목걸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고 부르니까 시모가 위를 올려다보곤 저를 발견하자마자 토라진 얼굴로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상 주차 공간에서 누가 저리 속력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적정 속력을 어긴 차 한 대 때문에 시모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걸 코앞에서 본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얼른 119 불렀습니다. 시모를 따라 병원까지 도착한 뒤에야 저는 남편이랑 시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안 받다가 제가 문자로 시모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하니까 둘 다 불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시부는 도우미랑 같이 왔다는 겁니다. 낯짝 정말 두껍다 싶어서 저는 시모의 수술 기다리는 동안 도우미 앞을 막아섰어요. 뻔뻔하게 착한 표정을 만들어내서 시모 수술 경과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 우스워 보기 힘들었거든요. 속셈이 뭐예요? 뭐 돈 많은 남자 하나 꿰어서 천한 신분 승급시키기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가리는 것 없이 막 뛰어들었을까? 그쪽이 똑똑했다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짓거리는 안 했을 텐데. 요즘 재활 도우미들은 다 이렇게 대가리가 꽃받친 건가요? 뭐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봐요, 사모님.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사모님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지금 큰 사모님 사고 난 게 제 탓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사고 얘기한 거 아닌데? 재발절인가 봐요? 이렇게 큰 반응 보여주면 제가 또 그 부분은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깡통머리로 겨우 고른 남자가 누군데요? 젊은 놈? 늙은 놈? 제 말에 도우미는 사색이 된 채로 대꾸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은근히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 엉뚱하게도 남편이 제게 슬쩍 나섰는데 남편은 제가 자기의 상간녀로 알고 있으니까 시부한테 자신의 불륜을 들킬까봐 얼른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려고 하자 쫄았는지 알아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부 표정도 그리 편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결국 도우미 혼자서만 제 말을 알아듣고는 그만 가보겠다고 자리를 도망치려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잡아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도 남편이랑 시부가 펄쩍 뛰며 둘 다 도우미를 챙기기 급급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장관을 놓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곤 제 폰을 뺏으려는 남편에게 시부와 도우미의 비상구 영상을 보여줬고 남편은 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둘의 은밀한 대화에 그 자리에서 우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자 시부랑 도우미도 꽤 당황한 눈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바로 도우미 멱살 잡고 일으켜서 벽으로 몰아붙였어요. 너 뭐야 이년아.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 동영상 뭐야? 여태 내 뒤에서 우리 아빠랑 붙어먹고 있었어?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년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 남편이 도우미를 사정없이 몰아세우니까 시부가 남편을 잡아다가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이 썩을 놈이. 네 엄마가 될지도 모를 사람한테 건방지게 어딜 넘본다는 거냐. 설령 세빈이랑 네가 붙어먹었다고 해도 너희 둘은 안 될 사이다. 내가 세빈이 책임질 테니까 더러운 꼴 더 보기 전에 너는 당장 손 떼라. 남편은 자기 상간녀가 자기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사실에 충격 먹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부 뒤에 숨어있는 도우미를 노려보면서도 자기 아빠한테는 감히 덤벼들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시부의 도움 때문에 재력을 쥐고 있는 거지 혼자서는 그저 대기업 월급쟁이의 빚만 가득한 평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는 타깃을 변경해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제 휴대폰을 내놓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남편한테서 세빈이 떼어줬으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네 동생한테도 장학금 꽂아주고 있지 않냐? 그 인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그 휴대폰 내놔라. 이미 어머님이랑 도련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제 동생한테까지 아버님 동영상 다 보내놔서 제 폰 하나 뺏는다고 아버님 부정행위가 사라지진 않아요. 아버님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지른 짓 불륜이고 범죄예요. 도덕성 말아먹은 짓이고 개 잡놈이나 하는 천박한 짓거리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단한 척 포장 좀 하지 마시죠. 구역질 나니까. 이년이 정신 나갔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퍼다 줬는데 네 시엠이 설득해서 결혼까지 허락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못한 거라고요. 누가 결혼 허락해달랬어요?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제가 이런 꼬락서니를 보게 만들어요?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이런 집구석에 끌어들였냐고요. 저보다 인생 더 사셨으면 아랫사람한테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예요, 추잡하게. 제 원망을 모욕으로 들은 시부가 제게 손찌검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뒤늦게 남편이 나타나 시부를 막아줬습니다. 남편 꼴이 딱 그렇게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면 자기가 무슨 정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 편에 서서 도움이랑 자기 아빠를 배척하는 남편을 보고도 기가 찼습니다. 시모가 수술실을 나오고 병실로 옮겨졌을 땐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던 시모가 상황을 모르고 지나칠 수 없게 제가 병실의 도우미를 붙잡고 있었고, 도우미 때문에 벗어날 수 없던 시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난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버거웠을 텐데 거기다 대고 저는 더한 정신적 충격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직 입을 떼지 못한 시모는 용케도 알아듣긴 했는지 충격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해준 목걸이 아끼느라 몸살이고 있을 때 아버님은 이미 다른 걸 아끼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각오했어야 한다는 부정행위 직접 겪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굳이 알리는 제가 원망스러우세요? 어머님 이렇게 만든 것도 제가 볼 땐 저 사람들 짓 같거든요. 시모는 한동안 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막 변명을 한다고 시끄럽게 병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휴대폰을 찾더니 출장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른 상황에서 더는 시부랑 도우미가 도망치는 건 무용지물이었어요. 시모는 자신의 교통사고 경위까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 변호사에게 부탁을 할 생각이더군요. 도착한 출장 변호사를 보고 저는 그만 저대로 따로 소송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제야 입술을 뗐는데요. 너도 소송할 거면 이분한테 맡기거라. 제대로 뽕 뽑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동안 널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빚진 상처들이 꽤 많을 텐데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이나마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 내 변호사 도움 받거라. 갑자기 시모가 베푸는 인정에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만 시모가 제게 그동안 되지도 않는 억측 부려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개인 변호사를 정말로 붙여주었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제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했더니 시모가 다 안다면서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니 구차하게 빌 기회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모의 뜻을 받아 어려운 형편의 비싼 변호사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법적 절차에 남편이랑 시부가 시모한테 뒤늦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부랑 남편이 사치 부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시모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이었던 것도 온전히 시모의 형편이었지 남편이랑 시부는 평범한 경제력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시부가 불륜녀를 꿰어낸 것처럼 시모도 그만 시부의 뱀 같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피해자였던 거예요. 시모가 시부를 만나기 전 남편이랑 사별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의 친구가 시부라고 했어요. 정말 부정하게도 시모가 사별을 하자마자 시부가 시모를 눈독 들여서 마음을 다 내줄 것처럼 위로하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는 어떻게 보면 불륜이 상습인 셈인 거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 말인데요. 시모가 아무리 시부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품으려고 해도 남편은 시모에게 반감만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모의 돈을 전부 시부가 해주는 걸로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자랐을 뿐이라고만 생각했다네요. 참 복잡한 가정사였는데 저는 이걸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으나
실은 굳이 제가 따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시부랑 남편 그리고 그 둘의 상간녀까지 저와 시모에게 나란히 소송당했고 그들은 본 위자료의 2배나 되는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차로 들이받은 범인은 정말로 우연이 아닌 만들어진 계획이었더라고요. 무섭게도 상간녀가 시부 옆자리를 차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사들여 청부를 했던 일이었다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간녀는 그 집안의 돈줄이 시모라는 점까지는 몰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손에 얻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당황스럽게도 시모 덕을 본 덕분에 동생과 좋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는 당연히 저한테 인간 이하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실은 시모도 제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시모 덕분에 위자료를 진짜 제대로 뽕 뽑아서 받은 셈이었기에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모를 용서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는 없이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빚이라 생각하고 그 집안에서 얌전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리를 끝내고 제가 신혼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시모한테서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뜬금없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본래 제게 천사였던 시모가 다시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시모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식사를 차려서 저를 귀한 대접해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른이 고개를 숙이길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지저분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열심히 사는 애 괜히 끌어들여서 못난 꼴을 보여버렸네. 나만 당하고 말면 될 일을 너까지 고생시켰어.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먼저 사과해 주시니 마음은 풀리지만 솔직히 바로 용서하겠단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덕분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더 시원하게 깔아뭉갠 것 같아서 그건 감사드려요. 내가 너한테 저지른 횡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가 평생 나 용서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한 마음 안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 시엠이었던 사람인 게 불편하면 우리 막내 학부모라고 생각해도 좋고. 시모는 원래 제게 나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 제게 무척 친절했던 학부모였단 생각이 들자 저도 마음이 더 풀리더라고요. 심지어 시모가 저한테 자신이 받은 위자료의 일부까지 떼어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처음엔 완강하게 만류했지만 시모가 남한테 몹쓸 죄 짓고 편하게 발 뻗고 못 잔다면서 자기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자고 돈으로라도 주는 거니 받으라 하길래 그 뇌물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비록 며느리로서는 끝이 난 사람이지만 도련님 홈스쿨은 끝까지 도맡아 주기로 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바랬던 무상으로 제가 선뜻 먼저 제안을 했죠. 사실상 시모가 떼어준 위로금이 많아서 월급을 선불로 다 당겨받은 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기서 월급까지 받는 건 저야말로 2발 뻗고 못 잘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 또한 어르신한테 손찌검하고 폐륜적인 발언을 많이 발설했으니까요. 맞다. 이건 도련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도련님은 제 남편은 물론 시부의 불륜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가 번갈아 가면서 시모 외출했을 때를 틈타 도움이랑 애정행각하는 걸 봤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못했던 건 표면적으론 자신이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홀로 서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실상은 시모 또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차마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 나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알고 있었던 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도련님이 당황스러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그 집에 선생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재활 도우미가 시댁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던 사실이래요.
그런데 재활 도우미가 자기한테 집안 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묻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집에 목돈은 얼마나 있냐? 주로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냐? 누구 힘으로 이 집안이 굴러가는 거냐 등등. 도련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살살 구슬려서 도우미가 어린의 입을 통해 시댁을 사전조사하려고 했답니다. 거기서 도련님은 머리를 한 번 더 굴렸대요. 자기 기준에서 시부랑 남편이 자기 집에 빈대처럼 들러붙어 마음대로 자기 엄마 재력을 쥐고 누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미성년자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시부랑 남편을 당장 떼어놓을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우미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우미에게 이 집안의 실세는 시부랑 남편이라고 엉터리로 알려주곤 도우미가 시부랑 남편에게 알랑방귀 끼도록 손수 도왔대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등장을 했고 남편이 제게 빠져 한눈 파는 바람에 도련님 계획에 순간 차질이 생겨 이 길을 빙빙 둘러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도련님이 지난 수업 때 제게 쪽팔리네 어쩌네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던 것이 이해되더라고요. 도련님은 뒤늦게나마 제게 이런 사정을 미리 언질해주지 못해 이런 더러운 꼴에 섞여들게 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네요. 도련님이 미리 언질을 줬다면 제가 이 집에 시집을 가는 일은 없었겠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긴 했어요.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제 손에 부가 쥐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게 일어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낸 시간마저도 다 제 삶의 미천이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은 그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원망이 남았을 만큼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도련님은 대학을 입학했고 제게 한 번씩 안부 인사가 오긴 하지만 시무랑은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남편도 빚더미 갚아줄 사람이 없어서 한 번씩 제가 아닌 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식은 빚이 있는 와중에도 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정신이 박혀있나 보더라고요. 그냥 여동생한테 대꾸 말고 바로 차단하라 시켰어요. 그러니 이제는 전 남편 흔적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진부한 말이란 걸 알면서도 맞는 건 맞는 거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랑 지독하게도 엮여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현재는 제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인간들 때문에 오물범벅이 될 뻔했던 제 인생도 그들만 없어졌을 뿐인데 진흙 속의 연꽃처럼 참 예쁜 일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젠 가진 돈으로 좀 더 알차게 살면서 남은 진흙마저 털어내려고 해요.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흙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약이라는 뻔한 위로를 기억하면서 험한 인생 잘 살아가 보도록 하려고요. 모두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인생길 걸어 나가면서 예쁜 연꽃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녀의 속사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 안녕하세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여기 사연을 듣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지극히 평범하게만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사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저에게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한 사연이 하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집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면 항상 대화로 해결하셨고 어린 저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저는 마음속에 그늘 하나 없이 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만큼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해외여행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이러한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꽤 좋은 중견기업에 초봉치고는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회사 생활은 학교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제가 긍정적이고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작고 여린 사람이더군요. 제가 입사한 지 3달이 되었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팀장님한테 크게 혼이 났었어요. 저 자신도 제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같은 부서의 남자 대리님이 오늘 퇴근 후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리님은 저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었는데 거래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있을 만큼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퇴근 후 대리님과 함께 곱창집을 갔어요. 그곳에서 대리님은 제게 맥주를 한 잔 건네주면서 대리님 본인의 신입사원 시절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잘하시는 대리님도 신입사원 때 저 못지않게 팀장님께 정말 많이 혼이 났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만 엄청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도 되고 혼났다고 주눅만 들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후로 저는 대리님의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해져서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종종 연락해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점점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지고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리님이 점점 궁금해졌어요. 대리님 역시 그런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저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사이는 점점 더 깊어져서 지금은 이도진 대리님이 아닌 제 남편 이도진이 되었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전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초등학교 입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야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었던 시어머니는 어찌어찌해서 술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술집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자들을 만나고 장사를 하느라 어린 남편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남편은 소풍 때 싸는 도시락도 시어머니가 아닌 술집 이모들이 챙겨주었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도 시어머니가 아닌 술집 이모들이 오셨다고 해요. 그 밖에 학교 행사로 부모님들이 오셔야 하는 날이면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은 술집 이모들이 오셔서 남편은 정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초등학교 때 독감에 걸려서 정말 죽을 듯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술을 먹고 남자 만나느라 바빠서 술집 이모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고 약도 먹여주었대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남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고 하며 구박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되어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는 아예 시어머니가 남편에 관한 관심을 끄고 살았대요. 하루는 이런 집이 너무 싫어서 친구네 집에서 외박하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없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새지 않고 똑부러지게 잘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교 갈 때도 자신의 성적보다 낮춰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답니다. 대학교에서도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아서 식당, 주유소, 과외 등 모든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남편은 20살 이후로는 시어머니께 용돈은 고사하고 따뜻한 밥상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서로 연락도 잘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시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저와 남편 둘이서만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둘 다 아기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많은 대화 끝에 지금은 일보다는 아기를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프로젝트가 맞춰지는 대로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다행히 복지가 좋은 회사라 그런지 사람이 바로 구해져서 2주일 동안 인수인계 후 회사를 관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필라테스를 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어요. 저와 남편이 아기를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를 다녀온 남편이 시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이니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는 않고 그냥 친척과 가족,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식사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 들고 하는 재혼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 소개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원래 어머니랑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서 그냥 원래 이렇게 남남처럼 살아왔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제게 시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긴 것에 대해 기대가 되었어요. 흔히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났을 때마다 저를 달래주고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은 불량식품을 사주셨던 분이 바로 아빠이셨어요. 저는 이런 우리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아버지가 생긴 것이 뭔가 제 편이 생긴 것처럼 정말 좋았답니다. 처음에는요.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를 처음 뵙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군인 간부 출신이시라 그런지 자기 관리도 엄청 철저하신 것 같았고 몸도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조금 딱딱하기는 해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저와 남편을 좋게 보셨는지 호탕하게 웃으시며 아주 화기애애하게 첫 만남을 마쳤습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뵙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한테 우리 집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주말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결혼식 식사 자리에서는 잘 몰랐는데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시니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집에 오시더니 집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집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빠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 당첨금으로 장만해줬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가진 자금으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지금 이 집이 회사 친정과도 가깝고 대형마트, 병원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도 다 주변에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최적이었거든요.
아파트가 구축인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내부를 다 뜯어고치니 새집 같았습니다. 게다가 방은 3개나 되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도 가깝고 맡으며 뭐가 다 있다면서 너무 좋다고 칭찬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고 싶었으나 사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메인 요리만 제가 하고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상을 보더니 며느리 밥상을 다 받아봐서 좋다면서 이거를 다 제가 준비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밑반찬만 반찬 가게에서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애비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직접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한 거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실망이구나. 다음부터는 음식 직접 하도록 해라. 아니다.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앞에 요리학원 있던데 내가 등록해 줄 테니 가서 음식 좀 배워. 요새는 집에서 밥 많이 안 먹어서 차라리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게 더 비용도 저렴하고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요리 배울 시간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요리를 잘하지 못하면 배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요리학원에 다닐 시간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솔직히 요리에 관심은 있는데 손맛이 없어서 한번 배워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요리를 배워볼 테니 요리학원을 등록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괜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눈치가 없던 저는 요리학원을 등록해주신 시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며 이런 게 바로 며느리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었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요리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신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생겼으니 함께 정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돈독한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는 이제 막 안 사이인데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기를 준비한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만약에 같이 살면 저는 시부모님과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과 온종일 같이 있을 생각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부모님과 절대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하고 시아버지는 그 뒤로도 종종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남편과 집에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가 알려주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병원복만 입었지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멀쩡해 보이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경차가 뒤에서 살짝 박았는데 지금은 아픈 것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참에 검사를 다 해보겠다고 입원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부모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각종 검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셨고 그냥 근육이 놀란 정도라서 별일 없으면 일주일 후에 퇴원해도 되겠다고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시부모님 상태를 확인했는데 병원 밥도 잘 드시고 두 분이 산책도 자주 하시며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일주일 후에 두 분은 퇴원했고 그날이 주말이라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단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노인네 둘이서만 집에 있으면 언제 또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 이 집에서 당분간 있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멀쩡해 보였는데 갑자기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이러시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마지못해 며칠만 집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주 불편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랜 세월 군인 간부로 생활해서인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명령하는 것이 익숙하시고 뭐든 칼같이 해야 했습니다. 일단 매일 6시면 TV와 온 집안에 불을 켜며 가족들을 모두 다 기상시켰어요. 삼시세끼 식사는 기본이고 식사 때마다 새 밥에 새 반찬에 각 끓인 국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있으면 그냥 대충 라면이나 비빔면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계시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반찬 가게에서 사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 본인이 요리 학원도 등록해줬는데 아직도 음식을 못하냐면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간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짜다, 싱겁다는 이유로 다시 음식을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덕에 밥을 제때 함께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물을 드시고 싶으면 직접 부엌에 가서 물을 드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는 꼭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5분이든 10분이든 끝까지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엄청 깔끔을 엄청 떨어서 매일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흰 장갑 끼고 냉장고 위나 서랍장 뒤를 훑으셨는데 그때 먼지가 나오면 잔소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먼지를 누가 다 먹냐며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먹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뭔가 성질이 날 때는 꼭 거실 서랍을 한 번씩 다 뒤집어서 정리를 시키셨습니다. 신발과 수건도 무조건 정확한 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했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사람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해댔죠. 그런다고 시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다 해야 했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출근과 동시에 집을 나가려고도 했고 회사를 다시 구하려고 했지만 갓 결혼하고 임신 준비 중인 저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매번 나가 있자니 돈도 돈이었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매일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러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밤 10시가 되면 주무셔야 한다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근데 밤 10시 이후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시아버지는 저희한테 성질을 엄청 내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난 남편이 이제 몸 괜찮아지셨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과 같이 있고 싶다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우리 몰래 자신들이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고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저와 남편이 바보처럼 그저 참았네요. 그때 확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뒤로 시부모님은 집에 있던 모든 짐을 가지고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으셨답니다. 두 분이 집에 눌러 앉은 뒤로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셨어요. 소소하게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차리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시아버지보다 더 저를 구박했답니다. 정말 모든 순간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그 중에 가장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때는 찬바람이 슬슬 부는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김장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큰 이모님 댁에서 농사지은 배추 1000포기를 뽑고 직접 절이셔서 김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새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기에 작년 같은 경우 이모님과 어머니가 사신 절인 배추로 김장을 50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아버지가 김치를 좋아하시니 김장을 100포기나 하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이모님이 허리 수술로 올해는 김장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족끼리만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김장을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고 크고 나서는 서로 바쁘니 그냥 사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김치를 좋아하시고 저도 김치를 좋아하니 힘들지만 배워볼 겸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인 배추를 주문하려는데 시아버지는 절인 배추가 어떻게 절여졌을지 아냐며 절인 배추가 아니라 그냥 배추를 사서 직접 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기도 힘들 것 같아서 싫다고 했지만 그 주 금요일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마트에 가셔서 배추 100포기를 사오셨습니다. 이 배추를 반품시킬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는데 물 먹은 배추는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김치를 저 혼자만 먹는 것도 아니고 드시는 건 시아버지가 제일 많이 드시는데 저만 일하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도와주셔야 해요. 이걸 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옛날에는 배추 1000포기도 며느리 혼자 담갔다. 1000포기도 아니고 고작 100포기인데 이것도 못한다고 이 난리니? 하여튼 요새 애들은 다들 약해 빠졌다니까. 이 속도로 했다가는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하니까 좀 서둘러. 저는 요새 애들이라서 이런 것 못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오셨으니 시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말 똑바로 못해? 저렇게 싹수가 노래서야 원. 시부모님이 저한테 빨리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하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배추가 거실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배추를 절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 100포기를 어떻게 여자 혼자 다 해요? 사람 알아 눕는 꼴 보고 싶어요? 지금 네 와이프라고 편드냐? 옛날엔 여자 혼자 1000포기도 다 했어. 옛날 사람들 다 했어도 엄마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나? 솔직히 엄마는 김치 제대로 담근 적 없잖아. 시이모가 다 했지. 아니야? 엄마가 언제 1000포기나 했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시이모님과 둘이서 1000포기를 김장했다고 말씀하시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어쨌든 배추를 이미 사왔으니 이거 다 해야 해.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해요. 아, 진짜 이게 지금 무슨 난리야? 오늘 이거 다 못하면 아버지도 잠 주무실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일도 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씻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화를 버럭대니 시부모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같이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10시가 되면 주무셨는데 그날은 자정까지 배추를 절였어요. 다음 날 원래 새벽 6시면 일어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일어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깨우려고 들어가니 두 분은 몸살이 났다고 끙끙 앓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으시길래 불을 켜고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침 9시가 되자 그제야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뭐야? 너희끼리 먼저 시작했어야지. 아직도 안 했어? 우리는 잘 먹지도 않는 김치 저 사람이 먹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해? 당연히 먹을 사람이 해야지. 아니야? 너 지금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빨리 시작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괴고생을 하는데. 남편의 닥달에 시아버지는 전날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온종일 씻어냈고 저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다음 날에도 시부모님이 늦게 일어나시길래 우리는 일부러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3일 연속 김장을 하니 몸살이 제대로 나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만 내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월요일에 반차를 쓰고 시부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네요. 혼돈의 김장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시만 되면 주무시던 시아버지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봐야 한다며 잠을 주무시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술상을 차려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결국 자정이 되기 전에 거실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시아버지를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거실에 두고 우리는 우리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남편 옆에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도 옆에 누운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불을 켰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잠결에 모르고 여기 왔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성인 부부의 침실에 이렇게 함부로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요, 나가. 우리 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도 주무시다 깨셔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시고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혈연관계도 아닌 시아버지가 이 새벽에 부부 침실에 막 들어오시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잠결에 술김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불쾌해요. 뭐? 불쾌? 너 말 다 했어? 그게 시애비한테 할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잠자는 방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이제 조심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냐?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께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시부는 6시에 나를 깨워서 밥을 달라고 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어쩔 수 없이 떡국을 끓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과일과 간단한 음식 몇 가지만 올라간 간소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무슨 차례상이 이렇게 간소하냐며 새로 장을 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키신 음식을 다 하려면 지금부터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것은 오늘 내로 절대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도와달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어른이니까 쉬라고 하시고 남편은 남자니까 음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혼자서 다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의 억지에 남편이 성질나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따지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는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우는 둘을 말리느라 음식을 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원래 시댁에서 하던 대로 간소한 차례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례상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례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비위 맞추며 다음부터는 며느리 교육 똑바로 해서 성대한 차례상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본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친정에서 명절을 지내고 오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시합이랑 처음으로 지내는 명절인데 홀라당 친정에 가버리냐?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원래 여자는 명절 때 친정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2번 다시는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당신이 가만 안 두면 어찌할 건데? 다시는 이 사람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요.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부당하게 집안일 시키고 잔소리하면 당신들 용돈 다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릴 거야. 알겠어? 이 녀석이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 나갔나? 어른한테 말 똑바로 못해? 그리고 며느리 너 아버지 말씀 잘 새겨들어. 어디서 명절 때 여자가 친정을 가려고 그래? 한 번만 더 친정에 가려고 했다가는 나한테 쫓겨날 줄 알아. 제가 이 집에서 왜 쫓겨납니까? 이 집의 주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접니다. 저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부모님이 나가세요. 시아버지는 명절 때 며느리 교육을 핑계 삼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지만 남편 덕분에 아무것도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뤄지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명절 연휴가 끝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웬일로 새벽 6시에 깨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아침 7시 반까지 푹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밥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니 그때부터 밥해라, 청소해라 등의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없을 때는 내가 왕이야. 넌 며느리니까 서열이 가장 미치고. 그니까 무조건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해. 알겠어? 빨리 청소하고 정리하고 해라. 여기 서랍장은 이게 뭐니? 이거 다 정리 똑바로 해. 알았어? 정리 다 하기 전에는 쉴 생각 마라. 여기 서랍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 어떡해 해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무조건 절대 복종은 아니죠. 이 년이 지금 어디 앞이라고 큰 소리야? 그만하지 못해? 며느리는 원래 종년이야. 저는 남편이 가자마자 시부모의 잔소리와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냥 이 집을 나가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역시나군요. 여보, 이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방에서 할 말 있어. 잠깐만 와봐. 야, 이 사람들이라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야? 저게 여자 잘못 만나서 홀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남편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우리 집 근처 신도시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조만간에 이사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마 시부모님과 함께 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고 우리 둘이서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절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남편은 다 자기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며 일단 청약 당첨된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로 나가고 저는 방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까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리 소곤소곤 했냐길래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답답해서 팔짝 뛰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서 웃음이 막 났답니다. 그리고 2월이 되었어요. 2월에는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생신이니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타이완으로 5박 6일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려고 해요. 저는 회사에 나가야 해서 우리는 한국에 있을 테니 두 분만 신혼여행이라 생각하시고 다녀오세요.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며느리 생일상은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니까 내 생일은 지나고 날짜 정해라. 무슨 생일상 안 받으면 난리 나세요? 그놈의 밥 타령은? 이놈아,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
그리고 엄연히 첫 생일인데 당연히 며느리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이 있는 생일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생일에 구절판, 갈비찜, 잡채는 꼭 있어야 한다. 알겠지? 결국 여행 날짜는 시아버지의 생신 이후로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날 마음 같아서는 미역국만 달랑 해드리고 싶었으나 남편이 그래도 첫 생일이니 해드리라고 하며 저에게 고생이 많다고 현금 100만 원을 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생신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절판 갈비찜 잡채에 미역국을 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도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자기가 말한 것만 딱 차렸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제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타박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생신인 좋은 날인데 그런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았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시부모님의 여행날이었고 시부모님은 아주 신이 나셔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두 분이 떠나자마자 바로 포장이사를 불러 그 집을 떠나 청약 당첨된 신도시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에는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며칠 동안 이삿짐을 정리하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부모님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한 날 저와 남편이 함께 집에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여행을 보내고 집을 팔아버려?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쪽하고는 더는 같이 못 살겠네요. 솔직히 제가 그쪽의 진짜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군대처럼 하나하나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간섭하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다고 어른들을 여행 보내놓고 감히 니들끼리 이사를 가? 너네 지금 어디야? 당장 못 와?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정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두 분 못 모시고 살아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당장 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갔어요. 더는 못 참아요. 엄마는 저 어릴 때부터 그놈의 남자의 술에 빠져서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이 먹고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양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게 지금 어른들한테 할 소리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는 전현 저거 나중엔 내 아들 간 빼먹는 거 아닌지 몰라? 말 가려서 해. 그리고 엄마가 날 언제 가르치기나 했어? 남자한테 빠져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느라 바빴잖아. 그쪽들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제 전화 끊습니다. 남편은 전화 그렇게 끊어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마트에 가고 집에 저 혼자 있는데 누가 문을 3개 두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시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여기에서 사는 거 다 안다며 나오라고 소리를 치셨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부모님이 집에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너네는 어른에 대한 공경 예의 따위는 몰라?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아버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늦은 나이에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하나하나 간섭하고 따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박하고 그저 받기만을 원하시고 저는 그런 분을 제 아버지로 못 모시겠어요. 이 인연이 말하는 꼬락선이 좀 봐. 뚫린 입이라고 막 뺐네. 이게 지금 네 시아버지한테 할 소리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솔직히 이분이 정말 제 시아버지세요? 아니잖아요. 그저 어머니의 남편일 뿐이지 제 시아버지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매일 집안일 할 동안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옆에서 그저 시부 말 잘 들어라,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그러는 어머니는 며느리 시절 때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시부모님과 한창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계신 시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 집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썩을 놈, 어떻게 어른들을 그렇게 내쫓을 생각을 해? 당연히 아들이면 모시고 살아야지. 나는 뭐 핏줄도 아니니 그렇다 치고 네 엄마는 잘 모셔야 하지 않겠어? 널 그래도 이 정도로 키워놨는데 말이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손에서 크지 않았어요. 저는 술집 이모들 손에 컸지 엄마의 도움, 보살핌 한 번 받은 적 없다고요. 제가 아팠을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도 엄마가 아니라 술집 이모들이었어요. 오히려 맨날 엄마는 어린 저한테 너 때문에 새로 시집 못 간다고 구박하고 이유 없이 때렸다고요. 그런 엄마를 내가 지금 꼭 모셔야 해요? 난 못해. 다들 이 집에서 나가요. 엄마가 죽든 말든 난 신경을 안 쓸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한 번만 더 오면 그대로 해외로 떠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택배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시어머니더라고요. 너 이 시애비 비위 맞추기 왜 이렇게 힘드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셔츠 다리고 매번 다른 반찬 하는데 죽을 맛이다. 젊을 때도 하지 않던 시집살이를 남편한테 하고 있단다. 어머니,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제가 했던 것들이네요. 어차피 어머님이 선택한 남자 아닌가요? 제가 그때 힘들게 집안일 해드렸던 거 잊으셨어요? 얘야, 제발 살려다오. 진짜 내가 이런 남자였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다. 이 나이에 아들한테도 안 해준 반찬을 만들려고 시장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안 그래도 안 좋은 허리가 굽게 생겼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더 징징대시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번호 바꾸셨어요? 이 번호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는데 이제 이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물론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던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싫어해서 제가 전화 받은 것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우리의 연이 완전히 끝났답니다. 다른 현명한 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힘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시겠지만 저는 시부모님과 연을 끊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의 선택에 대해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드디어 생겼어요. 임신 초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제가 시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확실히 있나 봅니다. 요즘 저와 남편은 뱃속의 아기가 누구를 닮았을지 상상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자신은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기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싶다며 육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 제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아기에게 물려주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네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